한성부 민중호의 저택에 새벽종이 울려 퍼지자마자 부엌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22살의 여종 서연이 있었지요. 그녀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도 않은 시각부터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옛 상처로 인한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심지어 자신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중호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이 말하기를 머리에 깊은 외상을 입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라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름인 서연도 민가에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침상은 어찌 되어가느냐?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민중호의 외동딸 민소영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어린 아가씨다운 순진함과 호기심을 고루 갖춘 소영은 서연을 마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달리 서연에게만은 반말을 쓰지 않았지요. 곧 차려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분명 여종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숫자 계산에도 능해 집안 살림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중호도 신기했지만 지금은 그저 편리한 일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내가 보기엔 너는 보통 여종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어쩜 그리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지. 소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말 위에서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민중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 어서 와서 오늘 장터에서 사올 물건 목록을 적어라. 서연은 재빨리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민중호는 한성부의 중견 사대부로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재법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글씨 실력을 알고는 집안의 크고 작은 서류 작업을 모두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지요. 쌀 2가마, 명태 10마리, 무명 3필. 민중호가 불러주는 목록을 서연은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씨는 여종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훌륭한 서당에서 오랜 세월 글 공부를 한 사람의 필체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내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웠는지. 민중호가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장터로 심부름을 나서는 길에 서연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 산 너머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멍한 표정이구나. 뒤에서 따라온 소영이 서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괜히 딴 생각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서연, 혹시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하지 않아? 소영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그런 호기심조차 사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연의 눈빛에는 체념보다는 차분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중호의 집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서연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비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와 몇 장의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역로를 그린 지도인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자신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도 위에 복잡한 길들과 표시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성부장터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의 외침소리, 생선 비린내와 향신료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 넘치는 소란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지요. 서연은 민중호가 써준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2살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인들과 값을 흥정하고 물건의 질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 명태는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좀 더 살찐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네. 이것 좀 보시오. 바다에서 갓 잡아온 놈이라 살이 통통하답니다. 생선 장수는 기꺼이 더 좋은 명태를 골라주었습니다. 서연의 품격 있는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의 상인들은 자연스레 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러 포전으로 향하던 서연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파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긴 백수염을 기른 그 노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연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매서우면서도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노인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고 입고 있는 옷 또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질 좋은 명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실례하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소? 나는 박지훈이라 하오. 혹시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관상가라 하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까지 찾아와 운세를 물어볼 정도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지요. 박지훈 선생님께서 여기에 그 유명한 관상가 맞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더욱 당황했지만 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연의 관상을 살피던 박지훈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치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관상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수가. 이런 관상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박지훈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관상이길래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저 아가씨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박지훈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연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깨끗하니 지혜가 깊고 눈썹은 길고 진하여 덕이 크며 눈은 맑고 깊어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 코는 곱고 단정하니 의지가 굳건하고 입술은 도톰하면서도 단정하여 어진 마음을 품고 있소이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이 관골의 높이와 턱의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보니 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지키는 자, 세상을 얻으리라.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라니 그것도 한낱 여종에게서 그런 관상이 나왔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저 아가씨가 정말로 세상에
왕후의 관상이라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은 서연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오. 이런 관상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 여러 세력들이 눈독을 들일 것이니까 말이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저 평범하지 않소, 아가씨. 아가씨의 그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거지를 보면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님을 알 수 있소이다. 분명 뜻깊은 과거가 있을 것이오. 박지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서연의 뒤를 슬쩍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나머지 심부름을 마치고 민중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궁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만복의 처소는 한밤중에도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47세의 내시 이만복은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걸치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름진 살과 함께 음험한 기운이 스며 있었지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만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그의 신복인 내관 김득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장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박지훈이라는 관상가가 한성부 장터 한복판에서 그리 외쳤다고 합니다.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라고 말입니다. 이만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하급관리 출신에서 시작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부려 궁중 최고 실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고 특히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았지요. 그 여자가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민중호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2살 정도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이만복은 야은 입술을 핥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세된 신분이라 법적으로는 부인이나 첩을 둘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궁 밖에 자신만의 은밀한 별당을 두고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며 권세 있는 대신들을 접대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온 그였기에 왕후의 관상을 가진 여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어른들이 그런 여인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만복에게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중호라 하였느냐? 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여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하되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분보대로 하겠사옵니다. 나으리. 김득배가 물러나자 이만복은 혼자 남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만복은 김득배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중호는 한성부의 중견 사대부로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재법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으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이냐? 민중호가 과거 서가라는 대가문이 몰락에 깊이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가가 가지고 있던 국경 무역권을 가로채는 일에 나리께서도 손을 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만복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 3년 전 서가 가문을 무너뜨린 일에 그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지. 서가의 막대한 무역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모함을 꾸며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호와는 이미 한 배를 탄 셈이로구나. 그자라면 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만복은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민중호에게 은밀한 전갈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민중호는 이만복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무슨 덕으로 나리께서 직접 허례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민중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왕후의 관상이라는 말이 나온 후로 집안이 어수선해졌고 여러 곳에서 은근히 서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네. 그 여종을 내게 넘기면 자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야. 이만복은 민중호의 과거 비리에 대해 은근히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연을 궁중 자빌꾼으로 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염려 말게.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자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야. 민중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중호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가끔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연이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버님께서 요즘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으시더라. 그리고 서연 너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자꾸 물어보시고. 서연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슨 소리야, 서연.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어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소영의 다짐과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서연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부 장터에 아침 해가 떠오르던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심부름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만복과 민중호가 꾸민 계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이 이상하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 무명을 사겠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값이 어찌? 서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포목점 주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비단을 훔쳐가려 한다. 순간 서연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비단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마라. 분명히 내가 봤다. 네가 저 비단을 옷단에 숨기려 하지 않았나? 포목점 주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때 인파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일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저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정말로 비단을 훔쳤다면 지금 어디에 그 비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윤도현의 논리적인 제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계집의 몸을 수색해 보시오. 그보다는 아가씨가 들어오신 후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인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도현의 세밀한 질문들 앞에서 포목점 주인의 증언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의 말씀이 계속 바뀌고 계시는데요. 그러자 포목점 주인은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튼 이 계집이 도둑질을 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아가씨에게서 당신의 비단이 나온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서연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목점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비단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상하군요. 훔쳐간 비단이 어떻게 원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거짓 고발을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정리된 후 윤도현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가씨,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최근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은 며칠 전 박지훈 관상가와의 만남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윤도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아가씨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도현은 서연의 신변을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은 박지훈 관상가를 찾아가 서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창고에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해.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아가씨.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구석진 곳에 상자들을 옮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유독 정교하게 만들어진 오동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는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상자네. 이런 걸 왜 창고에 처박아뒀을까?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탓인지 자물쇠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만지자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에는 국경 지역의 무역로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손끝이 지도 위의 선들을 따라 움직이자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 위를 달리는 배들, 낙타 등의 짐을 잔뜩 실은 상인들의 행렬, 그리고 보화가 가득한 창고의 모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죄송해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연은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도 아래에는 몇 장의 서찰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서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은 그 어려운 한문들을 술술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한문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네요.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옥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옥에는 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서연이 그 옥을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넓은 저택의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아비가 좋은 것을 보여주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라고 했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서가의 물건들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난 아침, 민중호의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궁중에서 온 관리라며 위험 있는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정문 앞에 서 있었지요. 민중호 대감이 계신가요? 궁중에서 급한 일로 왔습니다. 민중호는 황급히 나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민중호입니다만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습니까? 궁중에서 자비를 도울 여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들으니 대개 일솜씨가 뛰어난 여종이 있다고 하여 데려가려 합니다. 민중호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여종은 저희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대감께서는 나라의 일보다 사적인 편의를 더 중시하시는 겁니까? 궁중 관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중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라의 일이라면 당연히 협력해야지요. 서연을 불러오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에 나타나자 궁중 관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서연이라는 여종이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궁으로 들어. 한성부 민중호의 저택에 새벽종이 울려 퍼지자마자 부엌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22살의 여종 서연이 있었지요. 그녀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도 않은 시각부터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옛 상처로 인한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심지어 자신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중호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이 말하기를 머리에 깊은 외상을 입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라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름인 서연도 민가에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침상은 어찌 되어가느냐?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민중호의 외동딸 민소영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어린 아가씨다운 순진함과 호기심을 고루 갖춘 소영은 서연을 마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달리 서연에게만은 반말을 쓰지 않았지요. 곧 차려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분명 여종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숫자 계산에도 능해 집안 살림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중호도 신기했지만 지금은 그저 편리한 일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내가 보기엔 너는 보통 여종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어쩜 그리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지. 소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말 위에서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민중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 어서 와서 오늘 장터에서 사올 물건 목록을 적어라. 서연은 재빨리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민중호는 한성부의 중견사대부로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재법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글씨 실력을 알고는 집안의 크고 작은 서류 작업을 모두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지요. 쌀 2가마, 명태 10마리, 무명 3필. 민중호가 불러주는 목록을 서연은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씨는 여종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훌륭한 서당에서 오랜 세월 글 공부를 한 사람의 필체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내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웠는지. 민중호가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장터로 심부름을 나서는 길에 서연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 산 너머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멍한 표정이구나. 뒤에서 따라온 소영이 서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괜히 딴 생각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서연, 혹시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하지 않아? 소영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그런 호기심조차 사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연의 눈빛에는 체념보다는 차분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단단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중호의 집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서연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비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와 몇 장의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역로를 그린 지도인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자신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도 위에 복잡한 길들과 표시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성부 장터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의 외침소리, 생선 비린내와 향신료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 넘치는 소란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지요. 서연은 민중호가 써준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2살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인들과 값을 흥정하고 물건의 질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 명태는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좀 더 살찐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네. 이것 좀 보시오. 바다에서 갓 잡아온 놈이라 살이 통통하답니다. 생선 장수는 기꺼이 더 좋은 명태를 골라주었습니다. 서연의 품격 있는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의 상인들은 자연스레 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을 사러 포전으로 향하던 서연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인파 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한 노인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긴 백수염을 기른 그 노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연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려는 듯 매서우면서도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노인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범상치 않은 품격이 느껴졌고 입고 있는 옷 또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질 좋은 명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실례하오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급한 심부름 중이라서.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소? 나는 박지훈이라 하오. 혹시 관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관상가라 하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정 대신들까지 찾아와 운세를 물어볼 정도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었지요. 박지훈 선생님께서 여기에
그 유명한 관상가 맞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더욱 당황했지만 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연의 관상을 살피던 박지훈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전율이 스쳐 지나갔지요. 마치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관상을 마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수가. 이런 관상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박지훈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선생님, 무슨 관상이길래 그리 놀라시는 겁니까? 저 아가씨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라도 있나요? 하지만 박지훈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연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마는 넓고 깨끗하니 지혜가 깊고 눈썹은 길고 진하여 덕이 크며 눈은 맑고 깊어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이 있어. 코는 곱고 단정하니 의지가 굳건하고 입술은 도톰하면서도 단정하여 어진 마음을 품고 있소이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이 관골의 높이와 턱의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를 보니 박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니 이 아가씨를 지키는 자, 세상을 얻으리라.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라니 그것도 한낱 여종에게서 그런 관상이 나왔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저 아가씨가 정말로 세상에 왕후의 관상이라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박지훈은 서연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할 것이오. 이런 관상을 가진 분이라면 분명 여러 세력들이 눈독을 들일 것이니까 말이오. 서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저 평범하지 않소, 아가씨. 아가씨의 그 품격 있는 말투와 행동거지를 보면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님을 알 수 있소이다. 분명 뜻깊은 과거가 있을 것이오. 박지훈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궁금해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서연의 뒤를 슬쩍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급히 나머지 심부름을 마치고 민중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궁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만복의 처소는 한밤중에도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47세의 내시 이만복은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을 걸치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름진 살과 함께 음험한 기운이 스며 있었지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만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은 그의 신복인 내관 김득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장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박지훈이라는 관상가가 한성부 장터 한복판에서 그리 외쳤다고 합니다. 왕후를 만드는 관상이라고 말입니다. 이만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하급관리 출신에서 시작하여 온갖 권모술수를 부려 궁중 최고 실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고 특히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았지요. 그 여자가 어느 집 소속이라 하였느냐? 민중호라는 사대부 집안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2살 정도로 보인다 하였습니다. 이만복은 야은 입술을 핥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세된 신분이라 법적으로는 부인이나 첩을 둘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궁 밖에 자신만의 은밀한 별당을 두고 거기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리며 권세 있는 대신들을 접대하는 것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온 그였기에 왕후의 관상을 가진 여인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어른들이 그런 여인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만복에게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중호라 하였느냐? 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라. 그리고 그 여종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하되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라. 분보대로 하겠사옵니다. 나으리. 김득배가 물러나자 이만복은 혼자 남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만복은 김득배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중호는 한성부의 중견 사대부로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재법부를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으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무엇이냐? 민중호가 과거 서가라는 대가문이 몰락에 깊이 관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가가 가지고 있던 국경 무역권을 가로채는 일에 나리께서도 손을 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만복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 3년 전 서가 가문을 무너뜨린 일에 그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지. 서가의 막대한 무역 수익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모함을 꾸며 그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중호와는 이미 한 배를 탄 셈이로구나. 그자라면 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만복은 즉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후 민중호에게 은밀한 전갈이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성부 외곽의 은밀한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민중호는 이만복 앞에서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무슨 덕으로 나리께서 직접 허례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자네 집에 있는 여종, 서연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네? 민중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 왕후의 관상이라는 말이 나온 후로 집안이 어수선해졌고 여러 곳에서 은근히 서연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네. 그 여종을 내게 넘기면 자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야. 이만복은 민중호의 과거 비리에 대해 은근히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달콤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연을 궁중 자빌꾼으로 천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그 아이는 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염려 말게. 그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네. 그리고 자네도 알겠지만 내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자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야. 민중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중호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가끔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연이 소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버님께서 요즘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으시더라. 그리고 서연 너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자꾸 물어보시고. 서연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무슨 소리야, 서연. 너는 우리 집 사람이야. 어디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소영의 다짐과는 달리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서연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성부 장터에 아침 해가 떠오르던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심부름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만복과 민중호가 꾸민 계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이 무명을 사기 위해 포목점에 들어서자 주인이 이상하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 모명을 사겠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값이 어찌? 서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포목점 주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이 계집이 내 비단을 훔쳐가려 한다. 순간 서연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비단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거짓말 마라. 분명히 내가 봤다. 네가 저 비단을 옷단에 숨기려 하지 않았나? 포목점 주인의 고함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억울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때 인파 사이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그 아가씨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일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저는 윤도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정말로 비단을 훔쳤다면 지금 어디에 그 비단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윤도현의 논리적인 제안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계집의 몸을 수색해 보시오. 그보다는 아가씨가 들어오신 후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인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 광경을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도현의 세밀한 질문들 앞에서 포목점 주인의 증언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의 말씀이 계속 바뀌고 계시는데요. 그러자 포목점 주인은 점점 초조해졌고 급기야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튼 이 계집이 도둑질을 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아가씨에게서 당신의 비단이 나온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결국 서연의 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목점 주인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비단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상하군요. 훔쳐간 비단이 어떻게 원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거짓 고발을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태가 정리된 후 윤도현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도련님. 도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가씨, 혹시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최근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연은 며칠 전 박지훈 관상가와의 만남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윤도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후의 관상이라.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가 아가씨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도현은 서연의 신변을 걱정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은 박지훈 관상가를 찾아가 서연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창고에 오래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해. 같이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아가씨. 두 사람은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구석진 곳에 상자들을 옮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유독 정교하게 만들어진 오동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는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정말 아름다운 상자네.
이런 걸 왜 창고에 처박아뒀을까?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탓인지 자물쇠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만지자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에는 국경 지역의 무역로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손끝이 지도 위의 선들을 따라 움직이자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바다 위를 달리는 배들, 낙타 등의 짐을 잔뜩 실은 상인들의 행렬, 그리고 보화가 가득한 창고의 모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죄송해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연은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도 아래에는 몇 장의 서찰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서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가.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찰을 펼쳐보니 한문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서연은 그 어려운 한문들을 술술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어려운 한문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네요.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만들어진 옥 장신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옥에는 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서연이 그 옥을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넓은 저택의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은 중년 남성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리 오너라. 아비가 좋은 것을 보여주마.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라고 했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 서가의 물건들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난 아침, 민중호의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궁중에서 온 관리라며 위험 있는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정문 앞에 서 있었지요. 민중호 대감이 계신가요? 궁중에서 급한 일로 왔습니다. 민중호는 황급히 나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민중호입니다만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습니까? 궁중에서 자비를 도울 여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들으니 대개 일솜씨가 뛰어난 여종이 있다고 하여 데려가려 합니다. 민중호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여종은 저희 집안 살림에 꼭 필요한. 대감께서는 나라의 일보다 사적인 편의를 더 중시하시는 겁니까? 궁중 관리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중호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라의 일이라면 당연히 협력해야지요. 서연을 불러오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채에 나타나자 궁중 관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서연이라는 여종이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궁으로 들어. 한성부 민중호의 저택에 새벽종이 울려 퍼지자마자 부엌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22살의 여종 서연이 있었지요. 그녀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도 않은 시각부터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옛 상처로 인한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어디서 생긴 것인지, 심지어 자신의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중호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의원이 말하기를 머리에 깊은 외상을 입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은 상태라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름인 서연도 민가에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침상은 어찌 되어가느냐?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민중호의 외동딸 민소영이었습니다. 16살의 나이에 어린 아가씨다운 순진함과 호기심을 고루 갖춘 소영은 서연을 마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다른 하인들과 달리 서연에게만은 반말을 쓰지 않았지요. 곧 차려드리겠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였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분명 여종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숫자 계산에도 능해 집안 살림장부를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중호도 신기했지만 지금은 그저 편리한 일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연, 내가 보기엔 너는 보통 여종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어쩜 그리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지. 소영의 말에 서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말 위에서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민중호의 목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연, 어서 와서 오늘 장터에서 사올 물건 목록을 적어라. 서연은 재빨리 손을 씻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민중호는 한성부의 중견 사대부로 세금 징수권을 위임받아 재법부를 축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글씨 실력을 알고는 집안의 크고 작은 서류 작업을 모두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지요. 쌀 2가마, 명태 10마리, 무명 3필. 민중호가 불러주는 목록을 서연은 단정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씨는 여종이 배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훌륭한 서당에서 오랜 세월 글 공부를 한 사람의 필체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내가 어디서 이런 글씨를 배웠는지. 민중호가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장터로 심부름을 나서는 길에 서연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그 산 너머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멍한 표정이구나. 뒤에서 따라온 소영이 서연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죄송합니다. 괜히 딴 생각을.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서연, 혹시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집안 출신인지 궁금하지 않아? 소영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신분으로는 그런 호기심조차 사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연의 눈빛에는 체념보다는 차분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중호의 집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던 서연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비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와 몇 장의 서찰이 들어 있었지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역로를 그린 지도인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자신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지도 위에 복잡한 길들과 표시들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성부 장터는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온갖 소리와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쌀을 파는 상인의 외침소리, 생선 비린내와 향신료 냄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활기 넘치는 소란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렸지요. 서연은 민중호가 써준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2살의 나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상인들과 값을 흥정하고 물건의 질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이 명태는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좀 더 살찐 것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아가씨가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네. 이것 좀 보시오.